안녕하세요. 화상관제는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개인회생 채권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봤죠. 크게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인한 재산상의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개시 결정 후에 발생하더라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후순위 개인 채권으로 규정해 놓은 채권이 있죠. 뭐 벌금, 과료, 과태료, 그 다음에 추징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시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채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쟁점으로 이게 개인회생 채권인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인지 후순위 채권인지 논의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이 개별적 행사 및 변제 등이 금지. 뭐 도산에 개인 도산이든 법인 도산이든 기본 원칙입니다. 이건 항상 개별 행사 금지.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 등 채무 소멸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인가시까지 강제 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개별적 행사를 인정하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된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채권의 회수 작업과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 조치가 일시적으로 이제 정지되는 겁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파산 절차 또는 파산 절차는 중지된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온라인 인터넷으로 자문을 해줬는데, 이걸 좀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사무실이나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이제 중지인데 그냥 아예 효력이 없는 걸로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법을 유심히 찾아봤더니 명확하게 중지입니다. 중지라는 건 뭡니까? 진행 중인 게 이게 스톱되는 거죠. 그걸 중지라 그러죠. 금지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중지지, 이게 뭐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고 뭐 폐지되고 효력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잘못된 상담을 듣고 진행해서 나중에 뭐 상당히 좀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문 같은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책 교과서 같은 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습관을. 둘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장문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 등을 새로이 신청할 수 없고, 파산도 마찬가지죠.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이미 행해진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 처분 등은 중지된다. 그렇죠? 파산과는 약간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파산 선고 전의 체납 처분은 파산 선고를 이유로 그 속행을 방해받지 않죠. 그러니까 체납 처분 그대로 고가 될 수 있는데, 개인회생에서는 이미 행하여진 체납 처분은 어떨까요? 이것도 개인회생에서도 개시 결정 전에 한 거는 유효한지, 이거 한번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한번 다음에 보겠습니다. 셋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장문호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변제의 수령, 기타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면제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면책과의 관계. 개인회생 채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책되겠죠. 그 의미는 채무는 존재하지만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 채무한다는 것입니다.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재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고 단순히 임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변제에 의한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능만이 남게 됩니다.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임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자의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해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 변제 계획이 변경이 불가능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624조 제2항. 이게 특별면책이죠. 그래서 이 특별면책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 변제를 하다가 3년 변제 계획을 세워서 쭉 오다가 작년 만약에 2020년에 이제 마지막 3년 차인데 2월인가 3월 4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갖고 나머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실직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말할 수도 없죠. 요즘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헬스장, PC방, 당구장, 태권도장, 검도장, 복싱장, 킥복싱장, 그죠?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 특별면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법원에서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활발히 작동되면 구제받을 길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특별면책 요건이 엄청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이제 좀 완화해서 쉽게 국가 비상사태니까요. 이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을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인터넷으로. 다만 법은 개인회생 채권자의 채권 신고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파산 절차는 채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회생 절차에서도 해야 됩니다. 개인회생만 채권 신고 절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채권장문에 기재되지 않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그 개인회생 채권장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장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 채권을 하여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죠. 당연하겠죠, 이거는. 그러나 하나의 소속물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기재가 있었다면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함을 유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국민은행에서 3월 1일 날 빌리고 그 다음에 쭉 있다가 1년 후에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하고, 아니면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를 사서 할부 대출한 다음에 쭉 가다가 나중에는 생활 안정자금을 1,000만원 긴급, 아니면 자영업자 상공인 대출을 받았어요. 목적이 틀리죠. 수속물이 틀리죠. 하나는 자동차 할부금이고 하나는 영업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민은행은 앞에 거는 2011년 2001년 대출이고 뒤에 거는 12월 대출이다. 날짜도 틀리죠. 이율도 틀리고 상환기간도 다 틀립니다. 이 소속물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깜빡하고 하나만 넣었어요. 근데 그 채권자는 넣었죠. 그대로 현대캐피탈, 국민카드, 국민은행. 이럴 때는 파산에서도 아마 다 면책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금만 기재하면 이자까지 다 나가리 되는 거죠. 다 소액의 개인회생 채권의 취급. 법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변제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변제 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평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조로 분류된
형식적인 평등을 이유로 같은 조로 분류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똑같이 취급한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컨대 소액의 개인회생 채권자들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3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고, 소액의 개인회생 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들보다 조기에 변제를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시해도 좋은 정도이므로 소액의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범위의 채권이 소액의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X를 특정하기는 곤란하고 결국 개개의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소액의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실무상 10만원 미만의 소액의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시켜 별도로 변제하게 하는 사례가 간혹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많이 일어나지는 않군요. 그렇죠? 실무상. 실무책이 좋은 게 그거죠. 이게 이제 뭐 이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현상이 여기 쓰여져 있으면 이게 실제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좀 구분하는 그런 지침서가 되죠. 이게 일반 교과서와는 다르죠. 교과서에는 이제 실무가가 쓴 저술한 책이니까, 이것도 판사님들이 쓴 책이니까 명확하게 나오죠. 이런 소액 변제, 일시 변제는 거의 없다. 한편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결정 전까지 사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이 원인으로 생긴 소액의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변제를 금지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주된 거래 상대방에게 소액의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서는 채무자의 영업의 계속이나 회생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변제계획 인가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법이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죠? 명문의 규정이 없고, 변제계획 인가 전의 변제 허가는 개인회생 재산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채권자 사이 공평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채권의 취급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소액의 개인회생 채권 별로 허가 안 난다. 그 다음에 면책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강제집행이라든가 체납처분 새로 할 수 없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별적 행사 및 변제 등의 금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 이제 회생의 본격적인 좀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죠. 기한 미도의 채권, 조건부 채권 등의 평가를 계속 이어서 나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